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과 여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추석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제 42회 복팟 임명국의 K를 생각한다. 유후! 요즘에 좀 핫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K-팝 아니고 네, 임명국의 K를 K-윌 생각합니다. 사이드웨이스에서 나온 최신간. 조용할게요. 우리 TK. TK. 자, 우리 소개하죠. 그리고 자, 오늘 함께. 네, 안녕하세요. TK입니다. 오랜만에 다들 보네요. 네, 그러니까. 네, 또. 꼬조입니다. 이엔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도 엔지니어가 잠깐 바뀌었는데 네. 오늘 엔지니어가 94년생이에요. 어머. 야, 어머. 이 저자가 작가와 그쵸. 네, 오늘 저자가 94년생. 오셨나? 저자가 94년생이라 94년생 엔지니어로 특별히 아 불렀어요. 진짜요? 네. 아니 뭐 기계 부품처럼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까? 꼈다 아. 뺐다. 네, 그래서 불러갖고 한번 저기 이 말이 맞는지 네, 또 어떻게 좀 거들어 주시라. 근데 마이크도 안 줬어요. 그냥 멀리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데 마이크도 없어. 관중석에서 한번 해보라고. 아. 네, 멀리서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좀 말 좀 해보세요. 우리 관중석 94년생. 네, 안녕하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좋아. 신비주의, 어떻게 신비주의. 네. 달코 다른 우리들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너무 너무 좋네요. 순수. 좋아. 94년생 다운 얘기였어요. 어떻게 하지? 네, 좋은 태도예요. 네. 자, 그래요. 우리 저 너무 공백이 길어갖고 은근히 복파 듣는 분 계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아, 전 세계. 아. 그럼요. 전 세계 있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한테 우리 안부도 전합시다. 예. 예, 어떻게 지내는지 키워드와 함께하는 지난 몇 달. 헬로. 봉슈. 니하마. 셀라말라쿰. 사와디카. 오. 국제적인데. 쿠텐타 이런 거 해야죠. 굿텐타? 예. 아, 지금 거긴 저녁이래요. 예. 굿나잇. 그 맞아. 자, TK. 키워드. 다른 분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아,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진짜? 키워드가 없는 삶이었대요. 어. 예. 꼬져 볼까요? 아, 저도 사실 신혼의 단꿈? 꼬져. 네, 진짜 할 게 없는데 요가 그나마 요가를 오. 시작했어요. 네. 정말요? 네. 진짜 할 게 없죠. 죄송해요. 아니 요가가 어때서? 왜? 지금 천만 근데 어때? 요가인들이 지금 귀를 왜 쫑긋하고 진작에 할 걸 왜 있는데. 이제 만났어? 정말 아, 요가 그 집 앞에 요가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등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초급반 이런 거를 등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주일 전에 그 수업을 예약을 해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막 빨리 마감이 차면 그 수업을 못 듣고 그냥 그치, 뭐 그 다음 그치. 수업 조금 어렵지만 그 다음 수업을 듣고 이래야 되는 맞아요. 시스템인데 이제 조금 어려운 수업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약간 너무 고차원적인. 너무 이제 내가 그림으로만 봤던 뭔가 카마스트라 이런 맞아. 데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동작들을 하고 머리가 계셔가지고 다리가 등에 가 있고. 네, 진짜 머리가 그런 발에 붙어 있고. 네. 그걸 대박. 봤다고? 네. 그 놀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그 왜 뭐 무서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쵸.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맞아. 꺾이는 엑소시스트 맞아요. 같이. 네네네. 진짜 딱 그 등 뒤로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막 어머. 걸어다니는 그런 동작을 보고 아, 나 언제쯤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부러워서 무서워서. 처음엔 좀 무섭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와 저게 진짜 그냥 내 곁에 이웃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구나 이런 거에도 좀 너무 신기하고. 개종해야 돼 개종. 아, 힌두교로. 아 근데 진짜로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나마스테를 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 오늘 밤도 뭐 좋은 밤 보내시고 뭐 내일도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일어나시고 아, 약간 명상처럼. 네, 하는 거. 마침 그럼요. 기도 같아요. 네. 헤어지기 전에 하는 기도. 그래서 되게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큰일 났네. 2단에 빠졌네요. 요가는 안 돼. 너무 필라테스 해야 좋더라고요. 돼. 아, 진짜. 그럼 아니면 이제 아유, 한국 전통의 이크에크 뭐지? 아, 택견. 생겨내야 돼. 하하. 아, 그치. 택견도 발이 여기까지 올라가긴 해. 아, 진짜요? 요가 비슷하죠. 한순간 이크 그럼.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너무 신세계. 좋네. 아, 이제 만난 것 같아? 뭔가 의욕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다음에는 아니고. 골프 배워보려고. 뭐야? 오, 뭐야? 진짜? 또. 네, 제가 이제 계절마다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을 하고 요새 있거든요. 골프가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왜 또 그게 또 핫해 또? 엄청나게 일단 연습장 많이 넓은 다녀? 데서 연습도 하고 혹은 또 이제 실내 운동이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도 마스크 쓰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또 해봤지 또 내가. 아 진짜 어떠? 멀리 먼 나라에서 해봤지. 어린이 골프 안 됩니다. 아유, 내가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게이트볼을 착각하신 건 아니에요. 아유, 얼마 안 아 비싸. 그거 공원에서 그 저 쇠고 왜?
북미에서 얼마 안 비싸. 몇천 원만 내면 할 수 맞아, 있었어. 맞아. 캐나다 계셨을 근데 때. 지쳐. 아 진짜. 18호를 가보는데 그러니까 그 운동이 많이 지쳐갖고 됐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려 2-3시간. 어. 그래서 그냥 중간에 하다 말았어요. 지쳐가고. 아 엄청 못하겠다 나 이거. 아니 그 마라톤도 하신 분이 어떻게 다른 그러실 수 종류야. 있어요? 다른 종류. 아. 근데 애들 장난 같고 왜 이거를 아니 안 들어갔으면 손으로 넣으면 되는데 굳이 손을 안 대고 가서 이게 무슨 논리죠 이게? 아니 뭐 어떻게 벙커에 넣어? 빠졌으면 꺼내 갖고 와서 치면 되는데 그걸 정말 또 일부러 어떡하면 안 치고 좋아. 그게 무지의 뭐야? 소치다. 그게 무지의 뭐야 소치야 그게 진짜. 약간 이거 진짜 웃긴다. 그렇게 아니 치면 마라톤 축구는 마라톤 그 뛰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왜 뜁니까? 맞아. 차 타고 가면 되는 거. 잠깐 그 자리 점프하면 돼요. 아이고 도착했네. 그거 뭐 비슷한 건데. 약간 헛다. 맞아, 이거 저거다. 그래서 그냥 나한테 안 맞다. 아, 그렇죠. 지친다, 나한테 안 진짜. 맞는 거 지금 저렇게. 근데 동행하는 한 사람은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네. 나는 처음에 골프 얘기 나와서 말인데 대화를 많이 할 줄 알고 아. 그분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네. 야 한 2-3시간 하면 재밌게 얘기하겠구나 갔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바뀌어 시작하는 순간 진지하게. 그리고는 몰입을 해가지고 어머. 대화는커녕 내가 방해꾼이 되는 거야. 아, 그렇지. 아 이렇게 몰입하는구나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무슨 대화니 뭐니 하는 게 아니야 골프가. 제가 낚시도 그랬어요. 맞아. 낚시도 나는 딱 나한테 맞는 줄 알았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내 꿈이 나 가만히 있는 건데. 내 꿈이 나무처럼 가만히잖아. 근데 이게 낚시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무 움직임이 없는 그 내면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싶은 욕망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아유. 난 그 욕망이 없거든. 음. 근데 그걸 또 막상 하는 순간 그 신경이 쓰여. 어. 이 언제 찌가 움직이나. 어. 피곤해. 아,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굉장히 피곤해. 진짜 그렇구나. 집중이 사냥이야 사냥. 물사냥. 그냥 멍 때리고 싶구나. 난 멍 때리고 싶은데 멍 때리는 수단이 아니야 이게. 피곤해. 굉장히 피곤해. 결국은 그냥 불 앞에서 불멍? 아니, 차라리 불멍이 낫죠. 네, 예. 그런 거 하셔야겠다. 하여튼 뭐 요가 그렇고 네. 골프 앞으로 그럼 다음 달도 해보시고. 네. 재밌다. 자 애는 뭐 했을까? 저의 키워드는 성인 ADHD예요. 오, 요즘에 책도 많이 나오고. 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예. 아니 저는 제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아, 제가 그거. ADHD라는 거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았어요. 진짜요? 아, 의심 네, 오히려 네. 안 했다고요? 아, 의심을 안 했다고. ADHD라는 본인이 그게 맞다? 자기 그냥 그거다. 확신하면서 아, 살았다는 오.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우리 성적표에 주의가 매우 산만하다는 게 12번 적혀 있었고 오. 그리고 진짜 제가 이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섞이고 막 말할 때 다 끼어들고 싶고 막 장난치고 싶고 막 깔깔 하고 싶지만 이렇게 사회화된 존재로서 그래도 나도 이제 조절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인간으로 성장은 했지만 에너지도 들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경 쓰면서 산다는 생각이 늘 했어요. 나는 애쓰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내 에너지는 이만큼인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써야 되니까 발산을 막 할 수 없잖아. 이게 많이 조절한 거예요. 표정들이 왜 그래? 조절한 아니에요, 거. 믿고 있어요. 결론이 뭐야? ADHD 어쩌다는 거야? 아 근데 제가 요 최근에 내가 좀 ADHD라고 진단을 받으면 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지금 하는 일도 너무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좀 일을 할 때만큼은 집중해요. 다른 데 쓰는 에너지를 줄여서 많은 걸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에너지가 드니까 일할 때 이 약을 먹고 좀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가지고 이제 잘 됐다. 그냥 공식적으로 공증도 받고 약도 받자 해서 간 거야. 한 10만 원 냈어. 근데 어쨌든 검사를 받았는데 결론은 전 ADHD가 아니래요. 치매? 그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조짐? 그러니까 어쨌든 성인 ADHD는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런 문장, 그러니까 문장 검사 다 하거든요. 문장도 완성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병증이라고 말하는. 네. 근데 이제 난 너무 말을 잘하고 글도 이렇게 멀쩡하게 쓰고. 천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천재다. 근데 이제 어떤 검사를 해봤는데 결론은 네. 저는 항상 각성되어 있다. 업돼 있는? 그거 그러니까 각성과 항상 각성. 산만은 다른 거야? 네, 그러니까 각성으로 인해서 제가 쉬지를 않고 쉬지 않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항상 나는 집중력이 떨어져. 난 산만해. 약간 이런 생각이니까 물론 그러니까 노홍철 씨처럼 오케이. 노홍철 소환해서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ADHD가 맞는데 크면서 그 흔적은 남았지만 지금은 ADHD가 아닌 경우가 노홍철 씨래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가 좀 그런 비슷할 수 있는데 달라. 느낌이 달라. ADHD가 아니라는 거야.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체성 하나 잃었어요. 아니에요. 뭐야? 난 새롭게 알게 되신 ADHD를 항상 내가 ADHD라 그래 막 이러면서 나는 설명했다. 대박. 너무 쉬운 방법. 자존심 상했네. 근데 그래서 약도 못 받고 그 약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ADHD가 아닌가요? 했더니 그걸 기대하고 오셨겠지만 네, 그 약을 바라셨겠지만 이러시면서 지금 저한테 필요한 약은 그게 아니라 잠을 자라.
근데 저는 이제 각성되어 있고 잠자는 게 너무 아까운 사람. 와, 근데 진짜 그게 그런 사람 오래 있구나.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 잘라고 할 때 잠을 못 자요. 약간 늘 각성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생각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쌤이 이제 잠을 좀 자고 긴장이 풀리는 약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잠이 드나? 꿀잠잖아. 선생님이 기대는 하지 마라. 그렇게 큰 욕,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 근데 저는 약간 약을 먹으니까 기계적인 하품을 한 8번 정도 하고 나서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 뭐 엄마 오빠 갑자기 하품. 약간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좀 잠을 잤고 그래서 저는 결론 잠자는 걸 일단 아까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겠다. 그리고 좀 긴장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약간 곤두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ADHD가 아닌 걸로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 근데 요가를 한번. 제가 필라테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요가보다 필라테스가 좀 좋더라고요. 근데 요가도 해볼까요? 필라테스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나마스테 이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싱잉볼을 샀어요. 싱잉볼을 최근에. 그게 뭐예요? 좀 비우고 싶어서 싱잉볼 몰라요? 그 이렇게 국부처럼 이렇게 막 생긴 거. 징 짜는 거 같은 거. 침 이렇게 이 명상할 때 많이 쓰는 거 그래, 아시죠? 알지. 영성 훈련이나 이런데. 근데 저 아닙니다 그런 거. 그래서 저기 태국에서 만든 거 제가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가끔 쳐요. 딩 치고 이제 집중하려고? 아니요. 약간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저는 계속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좀 각성을 좀 줄이려고 그 징을 치는데 싱잉볼을. 근데 지금 어디 있더라? 갑자기 기억 어디다 놨더라? 그래서 또 생각이 안 나네. 나 주라. 안 돼. 비싸게 주고 쓸데없을 사서 것 안 돼. 같은데. 아니. 제가 한심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 거예요. 그거 그거. 한 얼마예요? 4만 원? 아니 근데 그 효력이 대단해. 네, 그래서 좋고. 굉장히 세 그거. 그 느낌이. 근데 하도 집에서 애들이 그걸 갖고 댕댕댕댕댕 장난쳐요. 댕댕댕. 저희 더 큰딸이 각성시킨 거 저한테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돈 주고 샀다고? 지금 찬장 열면 있는 그 냉면 그릇을 돈 주고 샀다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여튼 그게 저의 성인 ADHD가 저의 키워드입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다. 그죠? ADHD나 지금 반한 거 보세요. 근데 들으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고 난 네, 봐요. 네, 아니라고 그렇긴 봤어요. 난 한데 일찍이.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맞아. 내 약을 생각이 못 맞았어. 한다. 얘는 각성이야. 네. 집중 되게 잘하고 사물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ADHD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느낌이잖아. 맞아. 집중이 안 되고. 여기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 어쨌든 약을 못 탔다가 제 방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한 것 같아. 네. 어쨌든 예, 제 키워드는 이사. 지난 봄에 이제 복팟을 들으셨다면 그때 아마 이제 이사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좋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전을 거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간을 2개 기존에 있는 연구소 공간하고 새로운 공간을 2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후. 지내고 있어요. 하여튼 뭐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요? 좋은 데로 옮기게 돼서 기쁩니다. 근데 앞으로 고민하셨는데 녹음도 어떻게?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다 이제 큰 어떤 거대하신 분이 조용히 밀어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설마 뭐 하나님 아니죠? 거대한 분이 아, 그레이트, great. 빅맨. 예. 하여튼 되더라고 그렇게. 이거 나 혼자 안 되는 것 잘 이끌어 주시네. 다시 한번 신앙심이 좋아지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믿음이 자본주의인가? 역시 자본주의. 사람이 믿음이 중요하구나. 야. 그럼 우리 TK 못 들었어요. 특히 못 들었어? 네. 그간에 생각해보면 저도 이사가 키워드였네요. 저도 그러네. 이사가 키워드였어요. 맞아. 갑자기 네. 하게 됐죠.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되어서 이사를 준비를 이제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사는 집에 살게 됐어요. 네, 살게 됐는데 진짜? 그게 이사야 뭐야? 그러니까 이사를 준비를 하다가 네.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는 잘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죠. 이게 한국에서 이사를 하면 이 한국 사회 전반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슬프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막 저희 주인이 막 갑자기 바뀌고 근데 이게 개인에서 또 막 법인으로 바뀌고 아하. 우린 막 너무 불안하고 탈세하려고 하시고. 그렇죠. 예. 그치.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근데 세입자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 구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맞아. 결국엔 세입자들이 A부터 Z까지 다 알아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법인이 이분들도 막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쉽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둘 다 저랑 아내랑 직장을 다니는 입장에서 그 일을
해결하는 것마저도 좀 버거운데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부동산이 복잡한 일들까지랑 막 법률 바뀌었잖아요. 또 그거 맞아. 부동산 3법. 8월부터 맞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뭐 다 알아봐야 되고 서류도 다 알아봐야 되고 뭐 이래 돼서 그랬겠다. 아주 쉽지는 않았던. 아이고. 근데 그거간에 아시죠? 대출 쪼이기 들어간 거. 네. 네, 맞아요. 그쵸. 저희가 딱 그 실간에 걸려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너무 쫄린 마음으로 막 은행도 다 알고 연차도 엄청 쓰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어딨지? 역시 큰 분이 왜 여긴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을 차별하죠. 살아? 근데 막 진짜 아, 힘들었어요. 아. 586이 밉상해. 그거네요. 뭘 혜택 진짜. 믿음 다 좋아. 어떡하냐 미안해서 어떡하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뭐야? 어쨌든 한 잔에 글쎄 한 잔에 말이네. 저랑 ARS 뭐지 AS 뭐냐 이거? 자 따라 마셔. AS. A 맞아. 그래요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가. 네. 자 오늘 이제 잘들 사셨고요.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영혼이 어디 계세요? 여보세요. 갑자기 축복입니다. 네. 어떻게든 밉상이다. 사라지네 또 어떻게 사라져. 예. 자 오늘 얘기는요 K를 생각한다. 90년대생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90년대 했죠 한번. 90년대가 온단가? 우리요? 네 그거 했어요 우리? 저는 저 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90년생이 온다 안 안 했어요. 했나? 네. 내가 그냥 복파 플러스에서 했나? 하여튼 그 책을 다뤘어요. 근데 알겠어요. 가물가물합니다. 깜짝. 아 맞아. 제 키워드는 블랙아웃이구나. 이주가 아니라. 하도 주변에 우리 또래들이 그 중간 기억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진짜 신기하고 무서워.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중년괴담. 네, 중년계담이에요 진짜. 눈 떠보니까 다음날 아침. 어? 분명히 복파서 시작했는데 어. 끝나는 기억이 없고 다시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공간에. 조금 술 그러니까 냄새 여기 밤샌 나는데? 거야 내가 여기서. 과장님 술 냄새 나는데 지금? 자 오늘은 그래서 90년대생이 스스로 말하는 자기 세대, 그다음 586 세대, 한국 전체 이걸 두루두루 말하는 이제 그들의 증언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동안은 아마 보통 이제 586 비판서들이 꽤 있었고 한국 사회에 대한 586의 주도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했던 게 보통은 40대가 비판하는 책이 있고 30대가 비판하는 책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사회학자 뭐 연구자들이거나 그 직장인이거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본인들 90년대생, 94년생 나이가 28 정도 된 맞아요. 친구의 이제 스스로의 이야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생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나름대로 깊은 이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걸 아주 열심히 쓴 어떤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임명묵 씨입니다. 네. 임명묵. 임명묵. 예, 출판사는 사이드웨이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최근에 계속 이제 언론이나 여러 곳에서 언급이 많았던 책이에요. 저희도 이 유사한 걸 다루려고 몇 책을 고르다가 이 책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한번 우리 봤으면 좋겠고요. 표지 얘기 좀 할까요? 네. 표지 K. 뭐 웃겨? 그냥- 이게 웃겨요? 네. 그냥 K예요 표지가. 네. 네. K가 아주 큼지막하게. 원통으로 돼 있네. 원통 세 개를 섞어가지고 K를 만들었죠. 네. 빨간색. 약간 피카소 생각도 좀 나네요. 피카소. 네, 그냥 원통을 그냥 그렇게 또 원통도 한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여러 입체파 그림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네. K를 생각한다. 네. 라고 써 있고. 여기 있는 아이콘이 그 5가지 주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돈, 그런가? 뭐 구조 이런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스패너잖아요. 응?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스패너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화면. 우리 초록 넥타이도 기계. 나오지 않았어요. 톱니바퀴. 근데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제 요새 K 문화, 뭐 K 뭐 장녀, 뭐 K 그쵸. 뭐 K가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K 다시를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반에 대해서 90년대생이 느끼는 그 이야기를 적은 걸 이 표지에서 잘 보여주네요. 네. 90년대생의 시선으로 본 네. K 열풍. K. 근데 이거 정말 편견인데요. 저는 K를 생각한다 임명묵 이랬을 때 절대 이 이름에서 90년대생을 연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왜? 임명묵 약간 이름이 옛날 어린 이름 이름이 같아서? 아니라 약간 되게 약간 약간 이것도 편견인데 586세대 명묵 사회학자 예,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아 이러고 봤는데 94년생. 내가 이거 굉장히 누구 어떤 이름이면 좋았을까? 뭐 호빈? 갑자기 임현빈? 호빈? 임현빈 그래야지. 수빈이, 아니, 수빈이 임영웅. 저 이랬어야 돼.
임수빈 정도. 예. 아, 임수빈. 임수빈. 임수빈 그래. K를 생각할 수도 그러니까. 있겠다. 근데 임명묵이야. 임수빈. 정치가 같기도 하고 사회학자 같기도 하고. 수빈아 K 좀 생각해. 되게 뭔가 느낌이 더 발랄할 것 같기도. 그러니까요. 근데 명묵하니까 약간 이름에서 오는 걔가 그런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책 전체 분위기를 좀 대표하는 어떤 이 글의 어떤 느낌을 좀 전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꼬조가 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느낌은 뭐 명묵스럽다 좀. 묵직해. 그죠? 맞아요. 묵직해. 맞아요. 명징하고 묵직해요. 그래. 명징하고 명징하지만 묵직합니다. 묵직하다. 예. 비슷하네. 진짜 비슷하네. 언니 ADHD 아니에요? 진짜 너무 천재 거야. 대단해요. 언어 천재, 언어 예, 천재. 이 순발력과 ADHD 대박, 중에 대박. 천재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게 뭐지 90년대생이 쓴 대한민국 나름의 리포트잖아요. 근데 저도 90년대생인데 제가 보는 거랑은 사실 굉장히 다른 시각이 많이 담겨 있어가지고 오히려 다르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약간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네. 아까 다른 분들은 좋은 부분도 많다고 해주셨는데 음. 기성세대에게 인정받기 위해 쓴 90년대생 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 왜냐면 우리가 기성세대에게 분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네. 386 세대에 대해서 막 역사를 정리하고 나름 음. 진단을 내리고 이런 것도 사실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대한 리포트를 쓴다면 386 취급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건드렸다는 거는 그렇죠. 되게 인정받고 하하. 싶어하고 아, 되게 진지한 인정 욕구가 면으로 느껴진다. 진지한 면으로 진지하게. 가서 이거 좀 맞아요.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좌우 얘기도 안 쓸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런 기성 정치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자세하겠어요. 예, 되게 그렇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냥 그런 연장선으로 느껴졌지 상당히 새롭다 이런 부분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네요. 그래요.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아니, 진짜로. 깔깔깔 내면서 아니, 그러니까 혼자. 뭐 대표 느낌을 줄 만한 뭐 부분을 발췌해 주시거나 뭐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실 만한 건 없으시고. 꼭 그래야 돼요. 저자분이 이 임명묵 씨가 94년생 우리 그 엔지니어 분과 동갑이시고 뭐 했어요 엔지니어 여태까지? 이런 거 하나 안 아니. 열심히 계속 사셨어요. 이게 바로 94년 얘기하고 떠가고 계셨어요. 이게 제 여동생이 94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동생 친구들이나 여동생을 생각해 보면서 썼을 때도 좀 되게 많이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고 이분이 조치원 출신인데 대학을 이제 서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군대를 다시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방과 서울 간에 이런 간극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몸소 체험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 한국 사회를 이제 뭔가 양극화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양극화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통하는 시선이죠. 또 키워드라고 생각을 양극화, 했고 이중성, 예. 네. 그런 것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한편으론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굉장히 20대 남성 지식인 중심의 그래도 나름 이제 뭐 노력했겠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은 이거를 거리를 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보다 지금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어떤 2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 책이 좀 더 논리를 갖춰서 이야기해 주는 느낌?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그를 좀 이해하게 되는 어떤 부분. 그래서 대화나 토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을 혹은 설득을 혹은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또 그런 걸 그래, 알려주는 그래. 재밌는 책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여기서 나오는 그 386 세대에 대한 어떤 좀 신랄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으면서 맞아요. 동시에 어떤 위기감. 그러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걸 내가 재밌다고 보고 있지만 나 역시도 어떤 면에서 좀 공통되는 왜냐면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 세대로서 뭐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고 하여간 재밌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걸 소개할게요. 이게 지금 총 5장으로 돼 있고요. 첫 번째 장은 90년대생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K방역이 말해주는 것. 세 번째는 민족주의와 다문화에 관하여. 네 번째는 대한민국 386의 일대기. 5장은 입시 그리고 교육의 본질. 이렇게 5개로 돼 있어요. 뭐 소제목들을 보면은 거의 뭐 학교 소논문 같이 리포트 연구 주제를 자세하게 하고 또 자기 얘기를 막 과감하게 쓰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꽤 묵직합니다. 네. 그 이름처럼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네, 쓴 공부를 아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꼬조 말대로 이 책이
뭔가 어딘가 어떤 대상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정치에 입문하는 어떤 한 청년이 네. 내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니 그렇게 알고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좀 읽히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발랄한 그냥 흔히 20대가 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뒤에 감사의 말을 보면요 대단합니다. 감사의 말에 이 책이 쓰여지기까지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엄청나요. 교수님 또 누구 친구 해서 한 20-30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다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 고려다. 진짜 확실히. 그냥 티 없이 맑은 애가 나 이렇게 생각해. 너네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많은 걸 고려했어요. 근데 너 너무 굉장히- 이해가 가. 맞아요. 네, 왜냐면 그래야죠. 의외로 각 잡고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들어주니까. 저는 귀여운 의견으로 치부되는 걸 원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20대가 이러면 에이 귀엽고 정말 맞아요. 발랄하다 이게 아니라 어떤 잡음이나 비판을 들어도 이런 비판 에이 설마 의식 안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나 정면으로 진지하게 내 글쎄요. 의견을 저도 어필하고 그런 싶다. 저는 그래야 그런 느낌을 위의 세대가 들을 수 들어주니까.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전- 판단하에 네. 좀 전략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더- 저는 남성적인 어떤 언어, 남성적인 논리를 좀 느꼈고 그러면서도 좀 굉장히 유의미했던 건 그래도 쉽게 썼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엘리트주의에 맞아요, 맞아요. 있는 학자들보다 훨씬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썼다는 점에서는 전 진짜 또 소통의 방식이 다르구나. 그냥 어렵게 써서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쉽게 써서 누구나 잘 읽힐 수 있는 접근성을 높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내가 만약에 똑같은 나이에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일단 그걸 맞아. 박수 쳐주고 싶고. 맞아요. 야 이거 대단하다. 나 이 나이에 나 우리 집에 누워 있었거든. 나 기억이 나. 나 정말로 28에 누워 있었던 거. 흔히 이 정도 하려면 보통 이제 박사급에 있는 사람이 연구자가 제 느낌에는 40 정도 되는 사람이 연구 경력을 갖고 쓰면 딱 이렇게 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28에 학부 졸업생 같은데 졸업도 안 한 것 졸업도 같아요. 안 한 것 같기도 네. 해요. 너무 대단한 거. 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정도로 했다면 맞아요. 대단하다. 다행스럽다. 이렇게까지 알고 있다면은 대화가 잘 되겠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요. 하여튼 5개로 분류를 했고 이제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제 90년대생이 썼으니까 90년대생을 어떻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아주 눈에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586 우리 현재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586이라는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비평하는지 그것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게다가 자기가 살지 않았던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알고 있어요. 보니까 전공이 뭐 아시아 네, 문화 서아시아 전공. 그래요. 서아시아면 인도인데 아랍, 중동, 인도, 서아시아 및 인도, 중동 지역을 전공하고 인도 있다. 사이다. 근데 진짜로 그래서인지 그런 이제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맞아요. 대한 얘기도 맞아요. 해줘서 또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정알못, 여갈못들에게는 그러니까 그동안 막 좀 이렇게 좀 이것도 편견이지만 고루한 아저씨들이 자기의 오. 관점에서 역사와 이런 걸 설명했다면 또 젊은 세대가 이해하는 어떤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니까 또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각 장마다 한번 내용을 조금 나눠서 얘기 좀 나눠보고 그리고 또 한번 전체 느낌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제 1장 90년대생은 누구인가입니다. 90년대생은 누구인가니까 아무래도 90년대생인 제가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우리 저 뭐야, 엔지니어 94년생 아, 네. yes and no를 해주시면서 말하는데 아닌 것 같은 X 맞으면 지금 동그라미 졸지에 지금 맞으면 94년생의 박수. 대표가 이렇게. 됐어요. 네. 벌벌 떨고 계세요 큰일 지금. 나는 너무 거야, 중책에 지금. 맡아가지고. 큰일 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그냥 꼬대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94년생이 여기 있습니다. 91년생도 있어요. 네, 잘 들어주세요. 지금 그게 이미 정말 꼰대인데 지금. 네, 출발. 네. 우선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90년대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세대들이 20대면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게 아닐까? 이걸로 먼저 90년대생을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전제를 까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20년대생의 특징과 요즘 90년대생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요 특징으로 뭐 이대남
그다음에 공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세대.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에서 자기 의견을 더 많이 표현하고 그것이 익숙한 세대. 그다음에 대중문화의 한국 대중문화의 그 지위 자체가 굉장히 상승한 그런 세대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좀 흥미로웠던 점이 대중문화나 문화 콘텐츠의 내용이 대부분 지위 상승이나 투쟁이다. 뭐 웹툰, 웹소설, 아이돌 문화 같은 걸 봐도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스밍 1위가 돼야 되는 이런 굉장히 투쟁적인 내용이 있다. 지위 상승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대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립니다. 94년생 동의하십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근데 솔직히 100% 동의 안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가능할 수도 아 그래요? 네, 그쵸. 이 세상에 100% 동의하는 게 없어. 그럼 왜 그런가? 강요해? 아 지금? 죄송해요. 아 저는 반대해가지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은근슬쩍. 어떤 생각이에요? 얘기해봐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니까 투쟁적인 내용도 있는데 동시에 굉장히 자조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위 상승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이게 사실 양면의 동전인 것처럼. 아 이번 생은 나는 글렀어. 틀렸어.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지만 보조적으로만 나오고 이분은 이제 중심 키워드를 투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투쟁이 반응하고 계세요. 반응하고 계세요. 주 키워드를 투쟁으로 잡았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데. 조금 이분은 그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투쟁이 가장 이제 치열하게 일어나는 공간이 온라인 공간이다. 그것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데 같은 것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같은 편이 되고 이런 거기가 이제 또 정치적인 혹은 정체성의 형성을 만드는 그런 네. 쟁점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네요. 90년대생 문화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정서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헬조선론, 수저계급론, 죽창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60년대나 70년대나 80년대생들보다 외부 세계에서 보여지는 투쟁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폭력성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낮은데 그게 아예 폭력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게 어디로 표출이 되느냐. 이게 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사이버 공간상의 폭력으로 표출이 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SNS를 통한 인정 욕구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20년, 20살, 뭐 20대가 이렇게 뭔가 SNS에서 자랑을 하고 싶어도 뭐 내가 뭐 명품을 샀다 이런 걸 자랑하기에는 사실 경제력이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SNS에 인정 욕구를 표출하냐? 연애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좋은 남자친구, 이만큼 예쁜 여자친구, 상냥한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SNS에 전시를 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인정 욕구의 표출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사예요? 저도 이 부분 되게 동의를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난 여자친구가 없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어떡해. 아, 죄송해요. 너무, 제가. 우리 너무 되게 고통 주지 맙시다. 맞아. 네. 다른 이제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명품 동의하십니까? 자랑이에요. 왜 이래요? 그쵸. 소비력이 있으면 명품 자랑을 하지만 명품이 없는데 예. 그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케바케라서 맞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식 자랑 맞아. 그럴 수 있겠죠. 혹은 아니면은 뭐 요새는 내가 이렇게 젊게 산다. 그러니까 애매한 나이대인데 고루한 꼰대 진짜 아니고 나 맞아, 젊게 맞아. 살아 이런 거를 막 힙한 장소에 간다던가 맞아요. 힙한 곳에서 막 그런 힙한 사진을 찍는다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약간 물론 명품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진짜 저는 약간 이제는 세대 그러니까 경제력 만 갖춰지면 세대와 상관없이 명품은 모두에게 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고 맞아요. 나 이만큼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나 힙스터야. 오, 이게 저는 진짜. 약간 요 젊은 그러니까 2, 3, 4, 50대까지도 약간 공유하는 정서 아닌가? 힙스터 정신?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저 언니 말씀처럼 예님 말씀처럼 오히려 조금 언니라고 하지 마. 언니. 죄송해요. 언니 왜 저한테 언니라고 죄송해요. 그래요? 제가. 언니 91년생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20대, 90년대생이
게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남의 간섭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꼰대 굉장히 비판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갈 길 갈게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맨날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혐오에 찌든 그런 세대가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작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오히려 90년대생은 탈가치, 어떤 가치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우선 이 사람들이 개인주의자냐? 그렇지는 않다. 개인주의적 가치마저도 오히려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마저도 해요. 가치라면 안 추구하지 않아. 네. 가치 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모든 종류의 간섭과 책임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좀 동의가 되는데요. 어떤 네, 면에서는? 그다음에 증오, 혐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어디엔가 몰입을 해서 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증오, 혐오를 하는 것이지 이것도 내가 무슨 굉장히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런 의미의 탈가치화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안 공적 읽은 가치뿐 티내네요. 아니라 사적 가치도 덜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가족주의 가치인데 그 가족주의라는 것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추구하고 거의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동의가 되시나요? 뭐 책임지는 게 힘든가 봐요. 그건 너무 맞죠. 피곤하다 그러더라고. 여기 책의 주저도 그래. 자기네 세대가 지금 되게 피곤하대. 너무 피로해서 다 귀찮고 출구를 찾는데 온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감정 표현을 다 하고 있다 뭐 그러대. 근데 그게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도 완전한 어떤 부양의 의무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책임도 져야 된다는 부담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특히 남성 친구들은 그런 생각에서 더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던가 뭐 출산이라던가 맞아요. 이런 부분이 자기들한테 너무 큰 부담으로도 다가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저는 뭐 여기서 뭐 남성과 여성을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들이 그런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20대 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어떤 학습되거나 그리고 정말 둥둥 떠다니는 그런 가치를 붙들고 실제 나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렇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빌려서 이야기하는 건지 약간 그런 부분은 저는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혼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맞아. 생각도 들고. 간접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네. 그다음에 또 이 90년대생들한테 중요한 키워드가 공정 이슈인데요. 그쵸. 이제 이 작가에 따르면 이제 공정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사회가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네. 90년대생들은. 느낌적 느낌. 네, 그렇죠. 내가 그러면서 잘하는. 공정주의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난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치가 아닌 거예요. 네, 가치가 아닌 거야. 그냥 유일한 가치가 굳이 있다면 공정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뭐 지키고 싶다는 그러니까 것이지. 실리적으로 취하고 싶다는 건가? 사실 공정을? 저는 이 탈가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면 조용히 하래요. 아니요 뒤에 더 나온다는 얘기 뒤에 더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네. 이 왜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냐면 이제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정부에서 계속 더 공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만듭니다 하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고 누가 개입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느니 능력주의에 따라서 딱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전 거 그냥 네. 깔끔하게 그냥. 공정 예측할 관리만 수 해달라, 있게. 제발. 네.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만약에 시험을 못 봐서 그걸 못 획득했다? 그럼 난 그 불평등을 감수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해도 간다. 절레절레 하고 있어, 지금. 네. 왜냐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진짜. 네. 20대 다 꼰대다! 삐요 삐요. 대박. 지금 옷을 보니까 아니야. 1893년생이야. 우리 속였어. 아니 너무. 조상님. 근데 사실 이거는 90년대생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 같은 그쵸. 전 세대의 네. 어떤 느낌일 것 같아. 맞아요. 뭐 가치를 지향해봐야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느니 제발 현재 질서를
공정하게만 해라. 나 틀어지지만 더 큰 기대 없다. 어? 날 그만 좀 피곤하게 해라. 맞아. 괜히 그럼 내가 바꾸지 수용할게. 말고. 책임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뭐 맞아. 이런. 아니면 이제 분명하면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원망을 하든 뭐라든 할 수 있는데 이런 진짜 초초초초초초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정말 결말이 분명하지도 않고 교훈도 없고 네. 약간 곡성 같은 거잖아요. 영화 곡성. 악의 실체가 불분명한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게 그 영화의 가장 맞아, 키워드잖아요. 맞아, 그냥 악은 갑자기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니까 너무 불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 저는 여기에서 좀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이분이 그래도 이런 거는 잘 정리했다는 분도 있었지만 조금 공감이 안 갔던 부분이 네. 이제 뭐 탈가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85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90년대생들이 그나마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의 국가 시스템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잘 그 부분은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쨌든 외국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모델들도 많이 봐왔고 그래서 뭐 한국의 시스템을 그렇게 신뢰했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좀 비판적인 시선을 갖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그런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재밌는데 네, 공감을 바로 하지 못했고 9.1과 9.4의 차이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교과정이 바뀌었나? 네,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리고 탈가치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이제 뭐 가족주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족주의라는 가치를 90년대생이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가족주의라는 가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보거든요. 반가족주의는 뭐예요? 가족이 되지 말자. 그렇다기보다 이제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에서 비혼이 생기고 비출산이 생기고 이렇다고 보는데 이제 이분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더라고요. 처음부터 탈가치를 걸어버렸기 때문에 논리가 좀 꼬이나 봐. 차라리 그 말을 안 해버렸으면 날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의 그냥 시각은 조금 다르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10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서 대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양 수업에 들어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막 좀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 뭐 예를 들면 플라톤의 머시기라는 책을 너네 읽어봤어? 했는데 뭐 몇 명 안 읽어봤겠죠. 야 너네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안 읽어보고 그때 또 막 무슨 총장이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막 이렇게 좀 뉴스에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너네 뭐 그런 이슈는 알고 있니?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일이 있으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다 데모를 했지. 너네는 맨날 이렇게 그냥 공부나 하고 있고 요즘 애들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속으로 아니 총장은 학생이 뽑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뽑는 건데 시위를 하려면 지가 해야지. 왜 지가 못하니까 지금 왜 밥줄이 자기가 할 걸려있으니까. 일을 학생들한테 떠넘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10년 전만 해도 요즘 애들은 정치에 너무 관심이 없어. 너무 무관심해. 이런 담론이 좀 지배적이었다면 요즘은 진짜 한 고등학생 때부터 굉장히 정치에 그러니까 기성 세대가 말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다른 정치는 방식으로 아닐지라도. 그렇죠. 네, 다른 방식으로 실존형 심지어 정치. 그렇죠. 굉장히 자신의 사적인 영역까지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세대가 저는 90년대생 이후의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옷차림, 머리 길이, 내가 누구와 잠자리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것마저도 다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세대가. 그래서 탈가치라는 게 너무 이제 좀 90년대생을 너무 약간 무시하고 쓴 말 같기도 했고 저는 아니면 너무 탈기성 가치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이해해보자면. 탈기성 가치. 오히려 그런 표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다. 네. 아무튼 그런 키워드를 왜 갖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설명하는 약간 게 영혼 재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없었어. 블랙아웃. 제3의 인물이 지금 내가 왜 있어. 여기 있지? 끝났어요, 꼬주 지금? 근데 저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을수록 비판적 입장도 재밌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재밌고 왜냐면 그냥 진짜 공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맞아요. 팩트니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부분에 꽂히지만 굉장히 사실 남성 중심적이다.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다. 근데 저는 차라리 현상을 그런 얘기하는 면은 거니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자로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여성의 현실을 알기는 그렇죠. 어려운데 섣부르게 여성의 현실은 그렇죠. 어떻다라고 말하지 맞아요. 않았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한 선을 차라리 지켜줬다. 낫다. 네, 근데 네. 왜냐면 잘못 건드리면 또 이 친구도 이 책의 가루가 판매 되는 부수가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러려면 이 책 2권 정도 되는 맞아요, 두께
문제여야 맞아요. 되는데 이걸 섣불리 건드. 왜냐면 지금 20대 사이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저는 그 표현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성차별이나 이런 성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첨예하니까. 부분이니까 맞아요.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그런 말도 좀 있죠. 90년대생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취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노력하면 미래를 좀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우리한테 부여된다면 아마 이런 식의 내부 갈등 90년대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야. 메갈과 뭐 일베가 싸우고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런 갈등들도 좀 완화될 수 있지 않겠나. 성취감을 못 느낀다. 뭐 일종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오는 거. 예, 그런 게 없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면 이게 이제 일관되는 이분의 마지막 그 대안인데 세계 경쟁에서 활약할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라는 말을 써요. 세계 경쟁에서 활약할 인적 자본을 확보하는 일을 좀 사회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네. 간간히 엘리트가 나와요. 엘리트. 그러네요. 계속 그렇겠죠. 반복되는 어떤 그 네. 주조가 있어요. 네. 어쨌든 무시무시한 세계 경쟁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성취감을 맛보려면 뭔가 이 대표 선수들이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능력주의가 이제 매번 나오게 될 거예요. 미리 예고하는 바입니다. 네. 예, 본인도 그 얘기예요. 공정한 능력주의를 난 지지한다. 그게 이번에 칼라예요. 오케이. 자, 2장. 1장은 그렇게 이제 90년생이 누구인가를 말을 했고 네. K 방역이 말해주는 것. 이게 왜 2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국가 설명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국가. 맞아요. 정말 저는 이거 누가 했어요? 접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짧은 걸 좀 황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무슨 1장에 1장 봐 5분의 1에 지금 균형이 안 분량에 맞네. TK, 좋겠어, TK. Are you K? TK가 말하는 이거- K 방역. 근데 아니야. 진짜 얇지만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했고 깜짝 놀랍니다. 네. 알았어요. 누가 놀랍니까? 누가 놀랐죠? 정말 저요? 놀랐어요. 뭔 얘기예요? 일단 책 제목 자체가 K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K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접두어가 뭐 K-팝, 그죠? K 드라마, 맞아. K 문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K가 약간 유행처럼 다 그게 뭐예요? K 나 저요. K KN. 옷장. 킬? 아니 웃은 것뿐이에요. 킬. 근데 야. 네, 야. 이 K라는 접두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여 있고 그쵸. K 방역도 사실은 이제 바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정부 발표나 이런 걸 보면 칭송의 어떤 이 그렇죠. 접두어로서 잘했다. K 방역은 쓰이는 거죠. 너무 좋은 거다,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냥 방역 체계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90년생 이분이 보는 그냥 K 방역 이랬어요라는 걸 자기 느낌과 뭐 이런 거를 서술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본론은 K 방역 안에 숨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이분은 좀 자기의 더 생각.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의미로 칭송하고 있었던 그런 K 방역 이 부분에 이제 맨 얼굴이 사실은 좀 있다.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좀 비판적인 야, 있지. 뭐 비판적인 이렇게 눈으로 생긴 얼굴이. 예.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K 방역의 승리의 주요 포인트를 이제 이분이 보기에는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제조업의 승리. 우리가 지식 경제 산업으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데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니까 생각보다 마스크랑- 말단에 네. 마스크 공장이나 마스크랑 주사기. 이런 그 있어. 그 제조업이 다 있어. 네. 우리 동네 있어. 우리나라.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K 생각보다. 주사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쥐어 짜는 네. 주사기. 예, 그거 완전 맞아. 몇 번 더 맞게 해주는 맞아. 주사기.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흥분했어. 기반이 굉장히 저변에 아직도 여전히 강고하게 있었고 그게 이번 위기에서 약간 군수품 짜내듯이 일사천리로 쫙쫙쫙 이렇게 마스크도 막 파바박 근데 이런 통찰은 진짜 94년생이 했다기에는 좀 굉장히 성숙한. 놀러 왜? 94년 성숙하면 안 돼요? 놀라 제또 편견에. 세상에
나 얼마나 모르고 어머니. 졸업인데. 나 8년생인데 나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와타시와 니혼진. 스미마생. 싸바. 그렇게 하나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분단 국가라서 갖고 있는 어떤 그렇지. 부분이 있는데 주민번호 총동원령을 딱 있잖아. 주민번호 체계로 이제 다 되지. 대변되는 네. 그 완벽한 통제 시스템. 그 이때 왜 저희 기억하시죠? 초창기에 네. 이게 막 그 마스크. 코로나 터졌을 네. 때 동선 파악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외국인들이 기겁하는 엄청난 주민번호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이 무서웠어. 엄청난 정보력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거를 철해내는 행정력. 그렇죠. 그리고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그런 봉사 단체뿐만 아니라 뭐 의료진 이런 그러니까 국가 의료진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진까지도 다 이렇게 자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쫙쫙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갖게 되었는 이것이 하나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 중요한 요인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 유독 강하게 이제 자생하고 있었느냐 했을 때는 이제 분단 국가라는 어떤 현실 그리고 이 군부 독재 시대에서 이제 그 위협으로부터 주적인 북한을 예, 침공을 늘 대비해야 된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이 행정 시스템을 굉장히 강화했기 때문에 민주화 시대가 된 오늘도 이것이 강하게 이제 작동하고 있고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저자는 그분을 강하게 꼬집고 있는데 민주화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네. 이 강력한 이 통제 시스템을 네.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그렇지. 굉장한 큰 도구가 되기는 맞았다. 그럼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다 공존하되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허술하냐 그러고 어떤 맞아. 사람은 더 강하게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어쨌든 이 역병이 퍼질 때 그냥 무조건 자유를 역병이라고 표현하기를 역병이 퍼질 때 이렇게 믿고 맡기기에만은 또 두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들고 참 맞아요, 복잡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이 다 이번에는 다 동원돼가지고 제대로 아주 좋게 됐죠. 선순환이 돼버려서 예, 선순환. 특이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특이하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특이하다고 번 보고. 특이한 이게 것 사실은 같아요, 민주주의하고 엮으려고 흔히들 하겠지만 이 친구 이 임명묵 씨의 얘기는 그렇게 엮이기 어렵다. 이거 민주주의 결과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한국의 그쵸. 오히려 고유한 특징들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그치. 그걸 구분하자 이러더라고. 어쨌든 이와 같은 결과로 이제 K 방역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성공으로 뭐 성공일 수 있고 여론조사 제가 이거 보면서 봤는데 지금 거의 5대 5더라고요. 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 거의 너무 5대 재밌다, 너무 5예요. 재밌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어쨌든 갈려 있지만 그래도 세계식 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잘 방어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에 대해서는 네. 데이터적으로 있잖아요. 아니, 근데 독보적이 사실은 뭐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독보적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믿기지 않지만 586 지금 너무 편파적이야. 내가 근데 독보적이야. 이 책보다 너무 편파적이라서 내가 지금 좀 지금 걱정이 열받았어, 되는데 열받았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공정한 자세 취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이해해요 그 마음은. 그쵸? 아니, 난 이게 우리는. 공정이에요. 아니야.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정말 가치가 왜냐면 이렇게. 국가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유. 인원을 유지했다. 난 그 자체는 되게 신기한 일이라고 보는데 난 이제 아쉬운 건 이게 민주주의의 결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마음껏 자랑을 안 하는 거지. 네. 한국이 얼마나 통제사였으면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되게 그냥 특이하게 결과만 봤을 때 네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과만 봤을 때 이거 네. 되게 특이하다. 락다운 한 번 없이. 그게 놀랍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무 편파적.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기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계속 주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되게 비판하는 바는 뭐냐면 근데 이런 K 방역이 이게 잘 했는데 이 잘한 게 마치 뭔가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를 굉장히 우리가 보호하는 가치 속에서 너무나 잘 해냈다라는 해낸 것처럼. 거가 해석은 부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 어. 나도 인정.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그건 이제 인정. 비판이 있는 거예요. 편파 아쉬워. 그게 아쉬워. 아. 그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게 너무나 이제 거품이 낀 것을 우리가 막 이렇게 해롱해롱 바라보았기 때문에 국뽕으로 보지 마라. 초반에 그게 너무 취해 있어서 그 오늘 연말이죠. 연말에 이제 3차 대유행 이제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제 그게 발로가 됐다는 거가 이제 이분의 어떤 논조예요. 왜 발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자만해서. 민주주의적이고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에 아. 이제 취해 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실제적인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소홀하게 됐다는 거죠. 그 현장에 있는 그런 어떤 간호사나 이런 실제 그쵸, 그런 그건 그래요, 진짜. 동역하는 분들에 네. 대해서도 확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통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민주적인 가치를 더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통제 시스템 이제 그 좀 약화시켰었잖아요. 동선 공개 이제 잘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인력은 더 네.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 전에 어찌 됐든 간에 분명했었으니까 이제 이게 할 딱 수 있었는데. 통제가 가능했는데 민주적인 가치를 오히려 이제 띄우다 보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이제 막다 보니까 또 실리적인 현장에서 부분에서 예, 문제가 일하던 생기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놓쳤다. 그래서 대유행의 이제 단초가 됐다. 맞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분명하게 보자 그냥 뭐 그렇게 뭐 자유주의적이고 예. 민주주의 이런 거 그냥 거기에 너무 취하지 말자. 그런 것도 공공하지 홍보하지도 말자. 말고 그냥 우리 좀 통제 시스템이야. 이런 걸 오히려 좀 인정하고 깔끔하게 가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 그러면서- 통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진짜 게다가 거짓말. 지금은 거의 준 전시 상황이라고 예, 예. 보면 더 통제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난 맞아요. 너무 자유로운 영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왜냐면 나는 지키는데 맞아. 내 나는- 주변에 지키지 않는 애들이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들은.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고 나만 바보 같고 그리고 피해보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저는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다 할 수가 있어요. 또 그건 그렇잖아요. 독재 국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구멍이 생기는 건 조금 우리가 이해도 하면서 그러지만 최대한 민주주의적으로 뭐야 다 좋은 거 다 하네. 어쨌든 그럼 참 좋겠다. 그게 K 방역? 아니 케이스더. 그리고 오히려 그 우리가 늘 선진국, 유럽 선진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치. 그런 게 많이 좀 깨진 생각이 거죠. 바뀐데. 왜냐면 그들이 너무 마스크도 안 네, 쓰고 나의 권리라고 얘기하고 자유가 자유를 민주주의를 달라고. 얘기하면서 네. 하니까 그건 민주주의자인 내가 봐도 막 속 터져 죽겠는 답답하고. 거야. 너의 자유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너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약간 이런 생각 진짜 하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후반부로 이제 다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K 방역에서 끝났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전 지구적인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로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TK 설명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재밌다. 이렇게 되게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연결이 어. 되나 이제 궁금해했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었잖아요. K 방역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이었고 이 관점에서 본 지금 서구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동아시아적인 어떤 관점이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제 보더라고요. 서구로 분명 대변되는 이제 그 자유주의나 냉전 시대 붕괴되면서 국가가 워낙 이제 국민들을 이제 억압했던 시계가 붕괴되고 이제 초국가 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권위라는 게 점점 이제 약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자유나 민주 이걸 굉장히 숭고한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발전시켜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가 세계 여러 군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그렇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국가가 막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거죠. 맞아. 왜냐면 푸틴이- 불평등이 심화됐거든. 격차가 푸틴이- 심해졌어. 엄청나게 막 득세한다든지 그러니까, 보수화로 많이 이제 그렇죠. 돌아선다든지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개인의 가졌다. 자유만을 외치는 게 생각보다 불안하다. 그렇죠. 그렇죠. 막상 자유해지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럴 것 같았는데 그리고 국가라는 너무나 강력한 울타리 통제가 없어지면 훨씬 더 개인이 이제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활로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했는데. 막상 10년, 20년, 30년이 지나니까 초국가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그거를 이제 보호막이 아니라 국가라는 그래도 그렇죠. 좋든 싫든 그렇지, 보호막이 보호막. 있었는데 그게 걷어져 버리니까 개인들이 그걸 오롯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개인의 그렇지. 이제 몫으로 바꿔버린 그렇지. 시대 속에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너무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국가가 다시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 그런 욕망이 조금 있는 우리가 거야. 불편하더라도 좀 더 카리스마적이고 강력한 우리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다윗? 아니면 국가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 지금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데 무르익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근데 우리는 용케 있었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이거는 그 사람들이 여태껏 어쩌다 서구권들이 있었어. 저기요 편파적인 저기 강력하게 그래. 부르짖는 어. 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약간 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가의 통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오해를 딜레마가 하시는데 있는 제가 거예요. 말하는 국가는 자랑스러운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보호해주는 국가의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 계속 해체되지 않고 유지됐던 것이 네. 얻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난 한편으로 슬퍼요. 한편으로 슬픔이 느껴지지 슬픈데 않아서 그랬어요. 너무 막 다시 너무 좋아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보여가지고. 때문에 개인들이 흩어지게 됐을 때, 네. 개인들이 이게 불안하게 됐을 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치 않은 전통이 지금 어쩌다가 효능감이 생겨버렸구나 네. 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이 슬픔 표정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지금 세계에서 독특한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동안 쉬쉬하던 약간 물밑에서 그냥 뭔가 불편한데 자유주의나 이런 건 너무나 숭고한 가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 이게 울타리가 없어져 보니까 개인이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이 정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국가 역할은 뭐야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암묵적으로 흘러오던 것인데 코로나가 갑자기 빵 터져 버리니까 이게 이제 확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동아시아 쪽을 보니까 너무나 이걸 통제를 잘하고 있는 국가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국가 통제가 세고 완전히 그렇지. 극단에 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저는 사실 잘 쏴버리니까. 몰랐는데 중국이 사실 지금 그 디지털 인프라가 엄청나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예. 뭐 이런 그리고 생체 인식이나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해 발전이 사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그리고 들었거든요. 로버트가 맨날 그런 것도 있고 제 아는 친구가 중국에 이제 가족이 있어서 한국에 있다 들어갔는데 엄청 철저하더라고요. 말로 할 수 없어. 중국은 완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빅브라더식 이제 국가로 맞아. 넘어갔다. 근데 전자 시스템이 워낙 훌륭하게 잘 돼 있어서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당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서워. 근데 역설적으로 그거는 자유와 민주에 반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런 팬데믹에서 너무나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위기 그러니까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이 서구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음. 지금 자기 국민들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EU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발달됐고 했는데 막상 뭐 이렇게 난민이나 이제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뭐냐 국가가 없어져서 초국가가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현실 안에서 불안하다. 근데 저기는 어쨌든 좀 뭔가 비민주적인 것 같지만 근데 어쨌든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온건했던 우리나라는 서구가 보기에니까 너무나 되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서는 되게 중국은 우리는 중국과는 달라. 맞아요. 중국보다 우리는 훨씬 민주적이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저자가 보기엔 사실 우리 중국이나 도찐 개찐이다. 라고 본다고. 그런 면에선 일본은 왜냐면- 뭐야? 일본은 또 일본은 사실 거의 전 근대적으로 봐야 일본은 거기 오히려 문서로 유럽 같은 하니까. 사회인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뒤진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됐죠. 근데 진짜 그러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뭐 정책 뭐 자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보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엄청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딱 이제 K 방역이라기보다 방역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방역 때문에 생긴 폐해들이긴 한데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되게 제가 안 읽어. 거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 오케이. 제가 또 하나 이제 서글프면서도 잘 됐지만 서글픈 게 또 뭐냐면 야 한국 사람들 진짜 너무 잘 살고 싶구나. 정말 너무 잘 살고 싶은 생존 욕구가 그렇죠. 굉장히 강렬한가 보다.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호응할 리가 있을까?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호응할 이유가 있어? 나 이건 진짜 자랑할 게 아니라 서글픈. 어디에 호응을 어떤 해? 면이? 뭐 어디에 호응을 하여튼 해? 정부 시책이 어쨌든 한국민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반응을 한 거는 국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평등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그 생존 욕구. 빨리 이제 뭐 그런 걸 지키고 뭐 9시 빨리 그래서 해결하고 예.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쳐. 지치고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큰 원망의 주역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진짜 고민이에요. 근데 너무 참 장기화되고. 정말 옆에서 봐도 아니 너무 안타깝다. 진짜 동네에 산책을 하면 망하는 가게가 과장보태서 하루에 하나는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지. 네. 그거 좀 동계로 주면 안 돼? 동결의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처럼 진짜 나라에서 뭐 60%, 40% 그리고 주인들이 건물주가 40%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주의 얘가 20%. 그 선의에 기대하지 말고 국가가 좀 그쵸. 그야말로 예. 국가 기능이 그쪽으로 또 작동하면 좋겠다는 바로 생각이 그거죠. 들더라고. 그랬다면 저는 지금의 이 국가가 정말 여태까지 저질렀던 그런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한 혹은 욕먹었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만회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전 진짜 궁금했어요. 왜 그걸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국민 지원금 같은 거를 나눠주는 거에도 네. 세금 많이 낸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되게 많아요. 많잖아요. 그걸 차라리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몰아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또 그런 어떻게 해야 목소리가 돼? 또 한편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로 섬세하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국민 지원.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서 막 너도 받았어? 야 너도? 이러면서 네가 왜? 이런 경우 진짜 있거든요. 아니 저만 해도 맞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주변에 봐도 네가 받는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이제 건물주라든가 월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더 몰아서 갈 수 있는 정책이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그냥 너무 죽어나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걸 진짜 모른 척하기가 어렵다. 이 시기만 넘어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케이. 괴로워요. K 방역에 대해서 우리 또 94년생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재밌었어요. 냉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민족주의와 다문화에 관하여 여기까지 하고 일부를 쉬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와 다문화 제가 좀 얘기할 건데요. 한국인들이 민족주의가 있냐 없냐라고 물으면 요즘에는 낡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네. 누가 민족주의를 얘기해? 네. 한국의 민족주의가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발현된 건 2000년 월드컵이다. 2002년 신났잖아. 네, 맞아요. 근데 2010년이 되자 민족주의가 시들했다는 거예요. 이게 촌스러워지고 그런 말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20년이 되자 다시 국뽕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묘하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이 세 가지 현상을 이 저자는 어떻게 푸냐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부족주의다. 부족. 네. 그냥 뭐 단순히 남북한 통일을 생각하는 옛날 586들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에 대한 민족주의도 아니고 월드컵을 환호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요즘에 말하는 국뽕은 또 옛날 그런 월드컵에서 환호하는 그것도 다르게 보는데 또 국뽕이 또 있다.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일관되는 건 뭐냐? 그건 부족주의. 아주 원시적인 부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90년생들이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름대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게 있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의존하고 맞네. 그런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통일의 열망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자기의 소속감적인. 소속감으로서의 그 국가를 생각한다면 그건 부족주의다. 그래서 이걸 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부족주의. 저 이건 아주 제가 무릎을 친다. 이거 말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릎을 치는 잡았어? 네, 잡았어. 이놈의 새끼. 이제 이념이 끼어 있는 부족주의도 아니, 민족주의도 아니고 그냥 부족주의다. 그래서 그거 뭐 맞아. 현실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재밌는 게 사실 외국 가면 요새 예전에는 이제 맞아요. 우리가 어쨌든 열강들의 언어를 일방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못하면 무시받고 어쨌든 이런 얘기 듣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차별을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외국에 나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그때 외국에서의 그 백인 사회에서의 남성의 위치가 그냥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동양 남자가. 네. 그라고 느끼면 동양인 남자들이 그래. 이제 근데 지금 가서 막 그래도 한국에 와서 왔다면 방탄소년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막 없던 학교에서 대학교에 한국어 과가 개설되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약간 나를 대하는 태도 나를 무시하는 어떤 기억도 못하는 저 작은 나라의 누가 아니라 뭐 삼성 뭐 이런 거 아니라 진짜 나를 이제 한국의 문화가 발전하고 되게 멋있고 그리고 특히 한국 남성들의 위상 높아졌잖아요. 그동안 동양인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정말 그냥 정말 실질적인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동안 불이익이었는데 좀 이익이 있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저는 그런 부분에 국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을 이제는 더 많이 쉽게 나가잖아요. 그치, 여행이든 뭐 맞아요. 공부를 하러 가든 가보니까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맞아. 어떤 벌써 부분에서는 한국이 더 이런 거는 선진 당연하지. 인터넷, 배달, 반문화. 그런 것도 어. 그렇고 막 옛날에는 무슨 여기 유럽의 교육,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엄청 훌륭한 줄 알았는데 얘들도 똑같이 교육열 심하고 우리보다 수학 경쟁 못해. 심하고 그러면서 더 못하고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와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런 걸 느끼게 되는 반대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최근에 그런 거 그리고 느끼는 거죠. 그 일본이 한때 세계 2위가 당당 2위였던 때가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어떠냐면 그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70년대 초반에 네. 무조건 유럽이 1, 2, 3, 4등을 다 독식하던 시점에서 그때 석유 파동 때문에 일본이 순위 변동을 하면서 2등으로 확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이 일본을 제끼면서 순위 변동을 하면서 탑 뭐 세븐이나 뭐 5위 안에 뭐 모든 게 들어가는 그런 전환기에 있다고 해요. 그 순위 변화에 한번 딱 들어가면 또 고정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걸 의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그렇겠죠. 그건 아니니까. 근데 그 체감이 그렇지 예, 않으니까. 근데 지표상으로는 지금 확실한 변동기에 들어왔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K 방역 얘기가 밖에서 그렇게 인식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밖에서 보면 우리가 좀 괜찮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안에서 있으면 전쟁통이야. 진짜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격변기죠, 같은 거예요. 격변기. 예수님을 생각해봐. 자기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했거든. 맞아. 우린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네. 예수님 정신으로.
그리고 이제 이 민족주의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얘기인데 요건 약간 전체 톤에서는 약간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 이야기, 본인 조치원 살았잖아요. 맞아요. 에세이 같았어요. 네. 좀 재밌었어요. 그 그래서 부분은 이제 뭐가 감성적인 느낌도 있고 뭐가 촉촉하다, 묵직한 느낌에서 갑자기 자기 경험사에서 뭐 외국인 언니 오빠들, 누나 형님들에 대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장면이 이 저자가 뭐랄까 따뜻한 구석, 뭐 그동안 냉정하게 뭘 거리를 두고 막 화학자처럼 쓰다가 자기 얘기 나오고 현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를 보는 장면이 조금 톤이 안 맞는 인간극장 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분석하기를 역시 이제 이 부족적인 본성 같은 게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다문화를 그냥 다양한 문화라고 인식하지 말고 굉장히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어서 한국에 와서 정말 돈 벌고 싶어하는 열정이 가득하다 이분들이. 맞아. 그리고 그래서 자꾸 상향 의식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 너무 동화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두 문화를 가지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인식해라. 그냥 막연하게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다. 지나치게 학대를 받으면서 어렵게 산다.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메꾸지 말고 이들도 인간으로서 와서 자기 나라 가면 우리나라 번 돈 가지고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가고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국내에 너무 적응하고 싶은 열정을 가득 갖고 있고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있고 하는 보통의 욕망을 가진 인간들이 다른 인종을 하고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인식하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그러면서 리포트를 이제,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니까 어떤 인종차별이 정말로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내 옆에 있는 다문화 그런 외국인들을 봤을 때 같이 먹고 살고 같이 이제 살맛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질감이 더 생기지. 그리고 그들이 막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넌 외국인이니까 저리 꺼져 이러진 않고 맞아요. 오히려 신기하면서 막 더 동화하고 가족처럼 챙겨주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게. 그러나 물론 이제 막연한 난민에 대한 이미지 그런 두려움.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양면이 다 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그러게. 뭐 아니라자 이건 아니지만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우리 서울 사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문화가 부분이 깊이 제일-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맞아. 아주 깊이. 그래 예. 대림동만 가봐도 우리나라 안 갔고. 그래요. 이렇게 네. 해서 K를 생각한다. 일단 일부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요 세 가지 정도 하고요. 일단 조금 쉬셨다가 대한민국 386의 일대기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자,